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생활과 윤리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실에서 했던 서양윤리의 접근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단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규범 윤리학 중에서 그리고 이론 윤리학 중에서 서양 윤리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의무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서 필기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서양윤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세 가지가 있었고요. 도덕과학적 접근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탐구할 때 이렇게 서양윤리 접근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필기했었습니다. 네, 의무론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리 암기하기로 했던 단어 의무론, 칸트 이렇게 적었었죠. 의무론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누, 구, 나,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이 법칙을 따르면 선이고요. 따르지 않으면 악이라고 이야기했던 윤리사상. 그리고 칸트는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를 싫어했고요. 동기를 중시했습니다. 오로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 비롯된 행동이 옳은 것이고요. 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규정했었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실천 법칙을 스스로 세울 수가 있고요.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합리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칙의 형식은요. 정언 명령의 형식이고요. 1번과 2번 그리고 마지막 요약 문장까지 외우기로 했었죠. 내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누구나 입법할 수 있는 원리가 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은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언 명령의 설명과 가언 명령, 그러니까 칸트가 좋아하지 않았던 가언 명령의 내용까지도 전부 다 교과서에서 확인했고요. 준칙의 뜻도 여기 이렇게 설명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로 넘기시면요. 똑같은 문장인데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교과서에 표시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3분 동안 우리 지금 잠깐 복습했는데요. 내용 잘 기억나시죠? 다음 자연법 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법 윤리는요. 의무론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칸트 윤리에 이어서 두 번째 의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론의 또 다른 접근의 예로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는데요. 자연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원래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윤리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법은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행위를 할 때 보면 선이라는 것은 늘리고 악은 피하는 것,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자연법 윤리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옆에 설명 다시 한번.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동은 옳고 선이고요. 그것을 어기는 것은 그른 것이죠. 악이고요. 이처럼 자연법 윤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인지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아퀴나스라는 사상가를 같이 외워야 되는데요. 자연법 하면 우리 아퀴나스 이렇게 같이 외워볼게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을 존중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워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1번. 두 번째는 종족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종이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신은요, 그 중세 그리스도교 신인데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다음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가 있을까?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리고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모두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긍정하는 태도는 선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부정하는 태도는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 윤리는 생명의 불가침성, 맞죠? 1, 2, 3 원칙에 생명에 대한 자연법 윤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의 자유, 만민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자연법 윤리가 이제 어떤 해결에 이제 시사점을 주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인간이 요즘에 생명권, 또 신체를 이제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 자연법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법 윤리를 이제 머릿속에 의무론의 한 가지로 담아두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칸트와 공리주의인데 의무론 안에 자연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칸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밑에 개념을 같이 읽어볼 텐데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단어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행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맞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냐, 어떤 성격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 인간의 이제 단편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행위 이것에 대한 이제 과정을 한번 칸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려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행위의 준칙을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 준칙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방금 전에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 내가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생각할 때 내가 하려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준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즉 그 행위가 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곤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행위를 할 때 너무 많은 피해를 가지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 그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즉 행위가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이런 준칙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준칙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지만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다면 누구나에게 대입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게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준칙을 거부해야 하고 이것은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뭐 새치기를 하거나 자리를 양보하거나 이런 예로 설명했었죠. 그게 이게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준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공리주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를 펼쳐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도 공리주의, 1단원도 공리주의지만 그 마지막 끝단원 평화 단원으로 갔을 때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평화 단원으로 갔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싱어입니다. 싱어라는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데요. 이 사람 또한 현대 공리주의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외우기로 한 공리주의, 그리고 벤담, 밀, 싱어 이렇게는 이제 같은 세트로, 같은 가족으로 암기해 두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다 쓰면 되냐면 지난번에 24페이지 위에다가 선생님의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 가운데다가 사람 이름 사람 이렇게 한 명 그려놓고 행위 이렇게 쓴 다음에 필기했던 데 있죠. 거기다가 쓰셔도 돼요. 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친구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가운데다 사람 또 이렇게 이름 없지만 한 명의 인간을 그려놓고 행위라고 적어볼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 과정을 동기, 마음속에 울렁울렁이는 동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과, 행위를 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결과 이렇게 과정으로 한번 설명해봤는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행동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했던 학자들 공리주의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쓸게요. 공리주의는 밑줄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를 너무 중시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한번 썼고요. 그 인간의 행위가 결과가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했는지를 주목해서 쾌락과 행복을 많이 가지고 오면 선, 많이 가져오지 못하면 악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선생님 쾌락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같이 써볼게요. 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이익을 늘리는 행동, 쾌락을 늘리는 행동, 선을 늘리는 행동, 쾌락을 늘리는 행동, 쓸모를 늘리는 행동은 전부 다 선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반대말 한번 써볼게요. 무슨 색으로 쓸까? 자, 악은요. 이거의 반대말 쓰면 되거든. 손해를 늘리는 행동, 고통을 늘리는 행동, 불행을 늘리는 행동, 그 다음에 쓸모가 없는 거 있잖아요. 무용, 쓸모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할 때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그 행동에 동기가 선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이익, 선, 쾌락, 행복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나에게 많으면 선, 손해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무용을 준다 그러면 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벤담의 이야기 먼저 볼게요. 벤담은 최초의 공리주의를 만든 사람인데요.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라고 봅니다. 그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벤담 여기 있는데요. 이분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싸이버거 좋아하잖아요. 그 한 개 먹는 게 좋아요? 두 개 먹는 게 좋아요? 네, 한 번보다 두 번이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끝내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에 4번. 뭐가 더 좋나요? 네, 두 번보단 4번이 좋고요. 또 여러분 등교할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싸이버거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2주에 한 번씩 양이 점점 부등으로 반대로 할수록 여러분의 행복의 양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우리 반 구성원인 1번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과 2번 친구도 싸이버거를 먹음으로써 행복해하는 것, 3번 행복, 4번 행복,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반에 있는 한 개인이 행복하게 느끼는 양과 이 전체가 행복하게 느끼는 양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두 한 표인 거겠죠. 선생님이 싸이버거를 받고 이제 2배로 행복해도 벤담의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누구나 하나의 목숨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쾌락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양으로 많은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쾌락에 대한 이제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적어볼게요. 네, 공리주의 초기의 벤담의 입장입니다. 근데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양이 많아지기만 할수록 과연 행복한 걸까? 해서 선생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밀은 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 이야기 같이 볼게요. 지금 그 순간적으로 필기를 지우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지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지우고 그대로 쓸게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니까 얘들아.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그 사이버거는 좀 그렇고, 그 우리 급식 시간에 그 가장 맛있다고 친구들이 말하는 뭐 장각 닭다리인가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 한 개 나올 때는 하나 더 먹고 싶다. 하지만 급식에서 모든 메뉴를 많이 주면 좋다고 반찬 3가지가 다 장각치킨, 밥도 장각치킨, 국도 장각치킨 이렇게 받으면 우리 양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행복이 다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미리 했던 것입니다. 저는 10만 원 있다면 10만 원 너무 많은가? 이제 만 원 있다면 싸이버거를 10세트를 사서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싸이버거는 2세트만 먹고 나머지 돈으로는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내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사서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하는 등의 정신적인 쾌락도 이러한 양적인 쾌락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9번째 줄, 10번째 줄에 밑줄 가볼게요. 그는 낮은 수준의 쾌락과 높은 수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하고 그 질적인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한지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싸이버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 많이 먹기만 해본 사람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고상한 정신적 쾌락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많이도 먹어보고 이러한 정신적인 쾌락도 느껴본 사람은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벤담의 초기 양적 공리주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씨 쓰는 건 진짜 자신 있는데요. 요 패드는 진짜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연습해서 그 깔끔한 필기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여기에 뭐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3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디까지 학습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필기해 놓을게. 검정색으로 나중에 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준 내용과 함께 외워야 되는 단어 같이 보시면 돼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네, 외워야 되는 단어는 공리주의, 그 다음에 결과, 쾌락과 행복 하시고요. 공리주의자 벤담은 쾌락, 고통 똑같은 말 나오죠? 결과가 선이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양적 공리주의, 쾌락 계산법. 밀은 질적 공리주의. 그리고 우리 필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공리주의의 전체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이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익이나 선이나 쓸모나 유용하거나 쾌락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선이다 라고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공리주의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이익, 선, 쓸모, 쾌락, 행복, 유용과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것이 선, 유용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악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자, 26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볼게요. 공리주의가 현대 윤리를 해결하는데 시사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요. 또 변화하는 세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가장 좋은 결과.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쓸까요? 행위에 쓸모, 유용,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행동. 이런 게 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벤담이 얘기한 쾌락과 고통의 계산법. 벤담의 책 이름 기억할게요. 도덕, 입법의 원리 서설. 무슨 뜻이냐면 법을 세우는데 이제 벤담이 입법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였는데 법을 세울 때의 원리와 도덕을 세울 때의 원리는 같다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원리냐면 쾌락과 고통의 원리죠. 법을 세우는 것도 사람들이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고 맞죠? 자, 쾌락과 고통만이 이것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될 것은 강력한지 지속 가능한지 확실한지 원근성
가까운 곳에 있고 멀리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고찰되는 경우에는 다산성,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위, 쾌락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력한지, 강력성, 여기 있죠? 얼마나 지속적인가. 그 쾌락을 가질 때 지속을 오래 시키는 건 좋은 쾌락, 지속을 짧게 하는 건 나쁜 쾌락,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다른 쾌락과 고통을 얼만큼 산출하는가. 하나의 쾌락으로 인해 다른 쾌락을 좀 더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1, 2, 3, 4, 5, 6, 7, 7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7가지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것과 섞어놨을 때 오답에 해당되는 걸 고를 수 있을 정도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에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와서 보면 공리주의의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과가 비도덕적이어도 그게 좋은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 행복을 많이 추구하면 좋다고 주장하잖아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공리주의 한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로 같이 접하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익혀놓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덕윤리입니다. 먼저 외워야 되는 단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람 이름은요. 고대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고요. 현대의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 이렇게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텐데 아까 선생님하고 사람 모양 그리면서 행위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덕윤리 외웠기 때문에 도덕성 이런 건 안 외워도 될 것 같고 내려와서 공동체 암기할 거고요. 11번째 줄에 구체적, 맥락적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볼펜으로 넘겨서 네, 먼저 덕윤리를 이제 설명할 때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 이름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 행위라고 했었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행위를 한 다음 결과를 예측하는 우리 의무론과 그리고 공리주의 이 2가지를 배웠었죠. 비교하는 구도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너무 개개인의 행위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만 제공할 뿐이지 정말 어떤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있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의 품성이 착하고 내면적으로 도덕성이 강해서 그 순간마다 착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중심의 윤리학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바로 덕윤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개개인의 간단한 원리, 행동 원리를 지침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 자의 유덕한 품성,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것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했었어도 여기서는 단적으로 그 원리만을 적용해서 그 개별 행위에서 할머니를 자리 도와주는 행동,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행동, 새치기를 하지 않는 행동,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개개별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서 볼게요. 이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학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둔 현대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의 내면적 도덕성과 인성을 간과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요. 맞죠?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 진실성과 같은 덕목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성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 행동에서만 단적으로 행동만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덕윤리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하고요. 이러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해서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2글자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복하면 됩니다. 용기 있는 행동 같은 것도 반복하면 되고요. 절제 있는 행동도 반복하면 되고요. 그 공동체에서 덕이라고 하는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덕윤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해서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한 명이 이렇게 혼자 독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개인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사회의 단순한 그냥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며
여기 있는 자아는 바로 관계적 자아, 독립적 자아가 아니고 이제 구성된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밑에 보면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내릴 때 덕윤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보편화당한 규칙을 따르거나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라. 이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에서 해결하는 데 덕윤리가 줄 수 있는 시사점 보겠습니다. 먼저 품성의 발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천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확장시킨다는 것이고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에 관해서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또 덕윤리 한개 봐야겠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강조하는 덕윤리는 상대주의, 이런 것도 괜찮아, 저런 것도 괜찮아 라고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하나는 지성적 덕, 하나는 품성적 덕입니다. 지성적 덕은요, 기원과 성장을 교육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적 덕이고요. 그러한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품성적 덕은 다른 색으로 해볼게.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고요.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품성적 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우리 아까 필기했던 거 한번 써볼까요? 네,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반복하는 것이죠. 책 이름 기억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며 품성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서 길러진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함으로써 품성적인 덕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유덕한 품성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몸에 배게 하면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그 행동이 몸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가 가진 품성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넘겨보시면요,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는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도덕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는 그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어디까지 공부할지 판단해서 그 다음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함께 배웠던 세 가지 윤리학, 네,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펼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9페이지. 선생님이 책 이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소설,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잠깐을 써볼게요. 먼저 행위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덕윤리고요. 행위자의 도덕성보다는 행위 그 개별에 그냥 동기가 중요하다 라고 보았던 의무론, 그리고 행위가 중요한데 결과가 중요하다 얘기했던 공리주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공리주의. 아, 선생님 얘들아 반대로 필기했네요. 이 순서인데 지금 의무론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공리주의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무론 먼저 볼게요.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칸트 이야기예요. 모든 이성적 존재,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일반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 또 나왔네요. 행위가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간에 항상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리주의 볼게요. 네, 공리의 원리란 모든 인간의 행위, 또 나오네요. 관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 공리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의 속에 있는 성질인데요, 그것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 선을 주거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거고요. 손해, 고통, 악, 불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 그래서 공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덕윤리입니다. 네, 어떤 행위 자체가 옳다거나 절제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사람 혹은 절제적인 사람이 항상 행하는 바와 같은 행위,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옳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곧 옳고 절제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하되 옳고 절제적인 사람이 하듯이 행위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요. 절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을 습관화해서 그 행동이 언제나 나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문제 상황은요. 내려보시면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수능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의 융합적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 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